JMS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 제가 최근에 들었던 것들 중에서 가장 구역질 나는 증언이었다고 생각해요. 음. 하지만 저는 이거는 뭐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2세 여성이었어요. 2세 음. 여성 피해자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어떤 내용인지를 봤는데 JMS 2세. 어떤 내용이냐? 음. 지금 현재는 20대인 여성이에요. 근데 2세예요? 네, JMS 2세 2세? JMS 2세고 그리고 엄마도 JMS 신도고요. 음.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얘기하면 머릿속에 정명석이 정명석을 뛰어났고. 떠올렸던 그렇게 음. 자랐던 아이였는데 성장 발육이 빨랐던 편이었대요. 그랬는데 중학생쯤 되니까 야한 사진들을 찍게 만들고 어. 그리고 그걸 교도소에 있는 정명석에게 보내고 그런데 그 사진을 같이 찍은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그런 사진들을 같이 찍어요. 엄마와 딸이 야한 사진을 같이 찍어요. 같은 프레임 안에 들어와 있는. 같은 프라면에. 아. 네,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사이비 종교 폐해를 조명한 다큐멘터리죠. 나는 신이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 우리 사회 정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 또 실상의 일부가 알려진 JMS의 정명석 총재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죠. 재판은 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또 다시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2차 가해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를 모시고 다큐 제작에 얽혔던 이야기 그리고 방송 후일담 들어봅니다. 조 PD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 작가님, 김 안녕하세요. 소장님 인사 안녕하세요. 나눠주시고 저희가 이제 우리 PD님이 방송 이후에 또 여러 인터뷰를 많이 출연하셨던 것 같고 그 언론 보도를 보면 그 호신용 무기를 갖고 다니신다고 네,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 정말로 그 삶에 위협이 많이 느껴지시는지.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질문지를 예. 잠깐 받아봤는데 예. 그 질문을 보내주셔서 라디오지만 이렇게 예. 진행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유튜브로 이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요게 전기 충격기고요. 전기 충격기. 차에는 있는 거고 그건 이건 뭡니까? 3단봉인데 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오. 사람을 가격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보디가드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예. 이거를 차에 넣고 다니는 걸 추천하셔서 그래가지고 들고 다니게 됐고요. 아직까지 아. 쓸 일은 없어야죠.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제가 메이플의 예. 재판에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활용해서 예. 참가를 하려고 김도영 교수님하고 제가 저희 한번 나오셨었어요. 예. 김도영 감독 때.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약간 뭐 조카와 삼촌 같은 관계다 뭐 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음. 그 피해자가 원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음. 재판을 비공개 재판이 전환이 되더라도 같이 앉아 있는 사람으로 음. 저희가 같이 갔었는데 예. JMS 쪽 변호인들이 저희 둘은 절대 그 재판에 참석하면 안 된다 나가달라고 했고 재판부가 그 의견을 항의를 받아들여서 저희는 바깥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재판정 앞쪽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대기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법원은 아닌데 어쨌든 근데 그쪽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계속 시비를 거시거나 JMS 관계자들이 JMS 말을 걸어요? 신도였겠죠. 말을 당연히 거시고 어떻게 겁니까? 따라와서 저한테는 너 때문에 너무 내가 피해가 많다. 인생 피해를 많이 예, 했다. 피해를 막심하게 입고 있다. 어떻게 보상할 거냐. 무슨 연락처를 내놔라. 뭐 회사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뭐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제가 또 어떻게 보상을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저희가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저도 촬영을 할 게 있어서 그 관계되는 변호사님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예. 촬영된 걸 보니까 제 옆에 계시는 분이 나중에 봤더니 저를 계속해서 응시하면서 째려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걸 하시려고 그랬는지. 예, 그런 위협들이 계속 있죠.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예. 이번에 저희 방송 나가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저희가 프리뷰 노트라고 인터뷰를 하면 그것들 다 말로 받아 적는 그런 파일들이 있는데 예. 연출팀 안에서만 볼 수 있는 파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작년 3월 달에 이미 JMS 측은 받아봤던 거예요. 작년 3월에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저도 내부에 누군가가 있지 않고서는 이게 어떻게 유출될 수 있나. 지금 계신 회사는 MBC인 거죠? MBC입니다. 네. MBC인데 제가 이 얘기하면 또 회사에서 싫어 불쾌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저희 팀 관계자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이게 사실인 걸 확인한 다음에 우리 팀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일단은 감춰보자. 저도 이런 얘기를 한 게 좀 부끄럽긴 하지만 예. 같이 일했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자수해라. 일단 숨겨놓고 빠져나오게 도와는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없다. 수사 진행해도 된다라고는 얘기했는데 그 프리뷰 파일이 빠져나갔죠. 그 뒤에는
저희 뭐라 그러죠? 그 중간 가편본이라 그래서 예. 편집을 한 편집본을 JMS 측 사람들이 다 봐서 그걸 자기네들끼리 회람했던 거예요. 와. 근데 그 그거는- 회람이나 프리뷰 파일이 빠져나가 또 어떻게 어떻게 그쪽 아시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저희한테 있어요? 얘기를 해줬죠. 보고 있다. 그리고 또 정명석 씨 구속적부심 심사하는 날 저희 프리뷰 노트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이 그대로 인용이 돼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뭐 그러니까 구속을 하면 안 된다라는 자신들의 주장 근거로 사용을 오히려 또 했었죠. 근데 나중에 가서 제가 원본 파일의 형태를 이번에야 보게 됐는데 저희가 저장했던 파일명, 파일 형태 그걸 그대로 갖고 있어서 그전에는 어떤 유형의 파일이 유출됐는지는 모르고 있었지만 예. 알고 봤더니 이제 저희가 진짜로 안에서만 돌려보던 파일들이 유출된 걸 확인을 한 거죠. 해킹에 의한 거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부자가 아, 없이 그러니까 JMS 쪽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주장해요. 연락을 하는 분이 있죠. 예. 자신들은 그럴 능력이 없다. 미행도 한 적 없다. 해킹도 한 적 없다. 어떤 것도 한 적 없다 그러는데 재밌는 건 최근에 어떤 분 두 분이 연락을 해왔어요. 예. 미안하다. 내가 미행했던 사람들 중 하나다. 어. 라면서 연락을 하신 분이 계시고요. 음.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은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요. 아하. 저한테 그런 적 없다고 하지만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미행 안 음. 했다고 하지만 미행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랬다고 하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해요. 재연 배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 중에도 우리 신도가 있었던 거 알고 있냐? 무섭네. 라든가 예, 그런 식의 이야기를 그 안에 PD님은 지금 거의 뭐랄까요? 지금 이제 그 방역 이후의 삶 자체가 네. 감시되고 있다라는 그런 네가 불안감이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너를 지켜보고 혹시라도 있다. 뭐 이거죠. PD님의 휴대전화도 어디선가 해킹 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포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재밌는 일이 하나 있긴 했죠. 제가 이 시즌 1이 끝나고 나서 예. 어쨌든 저한테 제보가 자꾸 들어오고 있으니 해외로 나가서 다른 종교의 피해자라는 분들을 음. 만날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래서 일본에 있는 어느 도시에 내렸어요. 예. 비행기에서 내려서 처음 문자가 도착하는 걸 봤는데 예. 그 문자의 내용이 뭐였냐면 혹시 우리에 대한 취재를 하고 계시냐 연락 달라 자기의 명함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이 계셨고 그리고 제 연락처를 마포경찰서에 있는 어떤 정보과 누구에게 받았다면서 연락을 좀 해보자 얘기를 하자 만나고 싶다 라고 이번에는 아주 공개적으로 나오는 그런 종교 관련자분들도 계시고 어허. 네, 그래요. 제 정보가 진짜 이렇게 털리고 있는 건가? 근데 라는 그 도시에 생각이 들었어요. 도착한 순간을 노려서 문자를 보냈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거죠?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어요. 네. 근데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우연이 아닐 법한 일들을 제가 촬영을 하면서 너무 자주 겪다 그러니까 보니까 동선을 파악하고 미행하면서 이제 어떤 네. 연락을 시도하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추측이 된다. 저는 태연하게 그런 문자를 수 보내서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도 우리는 미행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딱 그런 거라는 생각이 좀 들죠. 네. 그래요. 그 이제 메이플 씨 네. 이제 법정에도 같이 동행하시면서 이제 도와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2차 가해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그 정서적 학대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김도영 교수님 책을 봐도 나오는 어떤 네. 여자 변호사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JMS 측, JMS JMS를 측의 변호를 하는 십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하고 정명석을 변호하는 전문 여자 변호사가 있다. 네네 그런 분이 계시죠. 뭐 이번에 법무법인 광장도 변호를 하다가 이번에 그냥 사임했죠. 사인계를 내긴 했는데 음. 뭐 한 로펌 하나만 담당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관련된 변호사들이 여럿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음. 계속 반복적으로 상대방 여성 피해자들에게 음. 무척 안 좋은 그러니까 정서적인 학대에 가까운 신문 과정을 거치게 만드는 여자 변호사가 있어요. 그분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메이플이 끝나고 나서 재판이 끝나고 나서 너무 괴로워하고 자살에 대한 이야기까지 아유. 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나중에 물어봤더니 예. 그 여자 변호사라는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 뭐 그 자기가 그러니까 그 메이플에게 정명석에게 네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접근한 거지. 네가 접근한 것 아니냐 그리고 왜 도대체 그렇게 여러 번 피해를 입었는데 반항하지 않았냐 너가 스스로 도망가지 않았냐 원했던 거 아니냐 네가. 너가 원했던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피해자 여성들을 만나보면 그들이 자신이 성피해를 입었다라는 걸 판단하고 확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6개월 길면 1, 2년도 걸려요. 그게 그루밍 성범죄의 특징인데 예. 근데 그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고
왜 계속 반항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여성의 반응은 뭐냐면 그래 내가 바보여서 내가 정말 병신이어서 메이플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내가 병신이어서 당했었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펑펑 울었던. 그래서 자살까지 막 생각하게 되는. 그 밤에 저희 메이플의 아빠도 있었고요. 아하. 저랑 교수님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있었는데 저희 무척 많이 걱정했죠. 직접 카메라 앞에 나설 용기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나섰답니까? 처음에는 저가 작년 1월 31일이었어요. 김도영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런 피해자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겠냐. 아, 어떤 피해자였냐면 제가 원했던 건 출소 후 성피해 여성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피해 여성들은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돼 있는데 최근에 성피해를 입은 분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다 보니까 예. 네, 성피해를 증언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거죠. 그랬는데 처음으로 이제 얼굴도 공개를 하겠다라는 의향도 보이고 그런 분이 계셔서 만났는데 목적은 단 하나, 그냥 다시는 이런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싶다라는 그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얼굴을 가리거나 그러면 안에서 항상 해왔던 대로 뭐 배우를 샀다라든가 거짓말이라든가 이런 식의 방어 논리들을 그들이 구축할 거가 뻔하기 때문에 자기는 얼굴 공개하고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갔어요. 한국 여성들 누구도 저런 사람 없었는데 왜 이 친구는? 그리고 또 호주 여성 에이미란 친구도 이번에 얼굴 공개하고 그렇죠. 나왔었죠. 어떤 차이가 있나라는 궁금함이 있었는데 아버님은 이번에 메이플의 아버님을 만나면서 약간 이해가 갔던 부분이 그 아버님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개신교 예, 교인. 자신의 딸이 이번에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고 나온 걸 보면서 자신은 너무 자랑스러웠고 딸에게 뭐 고맙다. 네가 그리고 정말로 한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있다. 난 너가 정말로 자랑스럽다라는 얘기를 하셨다. 부모님의 지지와 네. 아버지의 훌륭하신 지지.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여성이 그렇게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피해 여성 그렇고 PD님은 사실 PD라는 직업 자체는 방송 앞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직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필름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데 직접 본인을 드러내신 것도 따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방송에 많이 나왔었는데 한 번 정도 이 좀 미행 그거 때문에 얼굴을 예, 그거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위에서 그 JMS 쪽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특정한 미행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제가 그때 가지고 있는 건 핸드폰밖에 없는데 메이플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앞에 계속 어제 따라왔던 그 차가 왠지 와서 자기를 찍고 감시하는 있다. 것 같다. 감시하는 것 같다. 그리고 방에 자꾸 이상한 사람이 와서 벨을 누르고 이런다, 겁난다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예. 저희가 가서 봤더니 진짜 그 전날 계속 저희 차를 따라오던 차가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문을 두들기고 이런 과정을 거쳤죠. 저도 제가 나오는 걸 원치는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개입해야만 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다큐멘터리를 처음에 기획하시게 됐던 어떤 의도랄까요? 처음에 기획을 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이유보다는 용기가 궁금해. 예, 그쪽 어떤 어떻게 그 용기가 그렇게 저기 대책 없는 사람들하고 싸운다는 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한 군데도 아니고 예. 뭐 JMS 아가동산, 뭐 제가 이재력 일단 목사. 예. 무모했던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이 정도까지 압박이나 이런 게 오실 줄은 모르셨었다. 예, 직접 선배들한테 듣긴 했지만 예. 너 쉽지 않을 거다. 근데 그거 내게 진짜 할 수 있겠냐? 하나님 4명을 상대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신이라고 얘기를 주장하는 했었죠. 4명. 본인이 신이라 주장한 4명.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저희 가족들의 이야기가 공개되는 걸 저희 가족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살짝만 말씀드리자면 예. 제 본적지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예요. 그리고 그쪽에서 발흥해서 계속 있었던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있어요. 네. 저희 가족들이 그 종교 집단 안에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저도 그분들과 함께 살면서 삶이 쉽진 않았고요. 어쨌든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 자신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다룰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저한테는 숙제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네. 피디님도 그런 이단 종교의 어떤 피해자인 그런 상황에서 같은 저는 문제였어요. 간접적인 피해를 겪었다고 보고요. 직접적인 피해를 겪은 저희 가족들도 있고요. 그분들은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분들도 여전히 계세요. 지금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작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엄청난 파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원래 뭐 이 JMS 문제는 알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더 이제 PD님의 어떤 다큐 제작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게 된 것인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첫 번째 제가 가장 원했던 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여전히 내부를 그 동요시키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빠져나오면 좋겠다. 일단 한 그것만 영혼이라도. 해도 나오면 좋겠다. 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큐가 공개되고 나서 한 하루 이틀쯤 지나고 났더니 그 특정 종교 탈퇴자들이 모이는 그 카페에 예. 그걸 보고서는 빠져나왔다. 혹은 아. 이제 완벽하게 지금까지도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벽히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왔고요. 일단 그 목적은 이뤘다라고 생각하고 추가적인 피해자를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 역시도 가능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아서는 다시 빛을 못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리고 근데 새로운 숙제가 하나 생기긴 했어요. 이걸 제가 취재하면서 그 전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건데 예. 2세 피해자들이 JMS 2세. 있죠. 모든 종교에는 2세 피해자들이 있어요. 아가동산 2세 피해자분들의 비참한 삶은 다른 분들은 상상하시는 것 이상이에요. 어떤 거? 거긴 학교를 보내지 않았고요. 거의 대부분 학교를 보내지 않았고 그리고 그분들은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너무 많은 학대들, 부모를 엄마랑 아빠와의 모든 관계, 가족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해체시켜버리기 때문에 엄마를 아버지를 아니 엄마를 아줌마라고 부르고 아빠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삼촌이라고 부르는 그런 삶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서적으로 완벽한 학대를 당하면서 자랐죠.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계속 오고 있고요. JMS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 제가 최근에 들었던 것들 중에서 가장 구역질 나는 증언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이거는 뭐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2세 여성이었어요. 2세 여성 피해자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어떤 내용인지를 봤는데 JMS 2세. JMS 2세 피해자였어요. 근데 내용을 보고선 이메일 보고 제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하도 스파이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뭐 그러니까 신분증 그리고 당신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었던 내용 그리고 나한테 지금 제보했던 내용들을 증명할 만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딱 맞는 답들을 다 사진들을 찍어서 자료들을 보내줬어요. 어떤 내용이냐? 지금 현재는 20대인 여성이에요. 근데 2세예요? 네, JMS 2세 JMS 2세고 그리고 엄마도 JMS 신도고요. 음.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얘기하면 머릿속에 정명석을 정명석이 떠올렸던 그렇게 자랐던 아이였는데 성장 발육이 빨랐던 편이었대요. 그랬는데 중학생쯤 되니까 야한 사진들을 찍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교도소에 있는 정명석에게 보내고 그런데 그 사진을 같이 찍은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그런 사진들을 같이 찍어요. 엄마와 딸이 야한 사진을 같이 찍어요. 같은 프레임 안에 들어와 있는. 같은 프레임에. 네. 그리고 편지가 와요. 딸 관리 잘해라. 너보다 네 가슴보다 네 히프보다 네 딸 가슴이 더 크고 네 걔의 히프가 더 크더라. 엄마와 딸을 성적인 대상으로 비교를 하는 이 그 편지가 오기 시작하고 정명석의 답장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어느 날 출소하고 나서 이 여자애를 월명동 그러니까 정명석이 거주하고 있던 곳으로 부르죠. 불렀는데 이 아이가 당해요. 성피해라고만 얘기할게요. 성피해는 있는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같은 날 같은 시간 순차적으로 엄마도 같이 피해는 입습니다. 근데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했던 말 딸이 피해를 입는 걸 보면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 친구가 엄마랑 같이 안 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건 뭐였냐면 근데 이 친구는 엄마랑 현재도 같이 살고 있어요. 분리시키지도 못하고 저희가 이 친구들을 어떻게 관리, 보호를 해야 될까? 답이 없는 거예요. 국가 공권력이라는 게 가정까지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정말 수많은 2세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들의 피해 여러 가지 양태 중에 하나인 거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유형의 피해는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이 사회는 어떻게 질 것인가 라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일각에서 또 선정성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일각에서는 뭐 다큐 내용 자체가 실상을 뭐죠? 다큐멘터리에다가 너무 자극적인 자극적인 내용이 내용들을 많이 담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선정적이라기보다는 자극적이죠. 예. 자극적이라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벌어진 일들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여기에서 그러니까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차마 말할 수 없는 정말 더 많은 심각한 일들이 내용이 많이 있다. 많이 있죠. 음. 그러니까 저는 반사회적인 어떤 행동들을 음. 친사회적으로 보여주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역시 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가고 그러니까 방영이 되고 나서 현재 하셨던 데들 말고 다른 데서 피해자들도 더 연락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도 되기도 하나요? 네, 그러고 구체적인 있죠. 내용들도 최근에. 들어오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뭔가 좀 더 파헤쳐 봐야겠다는 생각도 드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냥 마음이 계속 오락가락하죠.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지난 2년 동안 이걸 만들면서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2년 동안. 2년 동안 저는 살면서 처음 겪어봤던 상황이었어요. 일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혈뇨를 봤어요. 암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아, 우리 PD님 네. 건강에 혈뇨. 그리고 저랑 같이 일하는 작가는 이빨이 빠지거나 사열을 하거나 그리고 PD 하나는 공황장애 약을 먹기 시작하고 그때 저희는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노출돼 있는 상황들이 트라우마가 생기고. 예,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맨날 시체의 사진을 보거나 너무너무 말도 안 되게 끔찍한 성적인 피해나 뭐 노동력 착취, 아동 학대 등등의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매일매일 보고 수십 번 반복해서 보고 편집을 해야 되니까 이게 저희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던 건데 그때 저희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조금씩 다들 정신을 차리면서 우리가 그때 진짜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었나 봐요. 우리 역시. 예, 그런 얘기를 하고 힘들다 보니까 다시 시작하는 게 저도 엄두가 나진 않는데 해야 될 일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정현 판승부 CBS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칠 시간이 한 2분 남았는데 조금 더 네. 유튜브로 연장 방송해서 좀 더 추가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가능하죠.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나 봐요. 아니요. 네. 너무 말씀 잘해주고 계시는데 네. 아주 어렵게 모셔서 또 추가적으로 좀 더 계속 드릴 수. 예. 예, 다른 한편으로는 그 비호감 세력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죠. 그런 세력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도 신도인지 몰라도 또 어떤 신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뭐 이해관계로 연결됐을지 몰라도 그 비호 세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요. 그 부분에 대한 뭐 취재 같은 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김도영 교수님은 이제 검사에게 막 검사라든지 협박받고 뭐, 했던 말씀도 하셨었기 때문에 네. 과거에. 현재도 그 안에 뭐 변호사나 법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MSR. 사람들이 메이플의 사건과 관련돼서 그 증언을 해야 되는 참고인이나 뭐 증인으로 출석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증언을 하면 될지를 미리 코치한다거나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메이플에게 벌어졌던 사건의 실제를 그러니까 가리는 어떤 증언들을 하게 만드는 거겠죠. 유도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이 법조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법조계. 예, 법조계 이번에 JMS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계속 보고 있으면 예. 왜 이렇게 사건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는 거지? 로부터 시작해서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 거대한 로펌이 들어오고 났을 때 그들이 얻게 되는 이득이 어떤 거구나라는 저는 확실하게 깨달으면서 바라보면서 왔으니까요.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돈으로? 물론 돈을 번 로펌들은 있겠죠. 근데 돈을 주는 대신에 정명석 씨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일들을 겪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수사를 받으러 가면 저희가 보통 카메라로 그들을 찍기 위해서 그렇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저희가 모든 문을 막고 있는데 신기하게 이미 그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 방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라는 생각을 그때 잠시 해봤어요. 그냥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경찰서장 출신의 경찰서장 출신의 변호사가 있는데 예. 그분이 안에서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지 체력 단련실이라는 곳으로 정명석 씨의 출입증을 미리 받아서 그 사람 그쪽으로 안내해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남들은 알지 못하는 통로를 데리고 들어가서 카메라 내부자만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거나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유출이 돼서 그런 일들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잠깐 마무리를 하고 한판 승부 연장 방송으로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와 조금만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김경천 목사, 그 JMS 전 부총재까지 하신 분이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면 그 신촌 오형제, 그 스카이 대학 출신들 그 사람들이 이제 JMS 그 초창기 어떤 세력이었었는데 그 김경천 목사 빼고는 그 나머지 분들은 또 다 자리를 그 JMS에 떠났는데 이 JMS가 그럼 거짓이다라거나 이단이라거나 그런 활동이 전혀 활동하지 않고 있다면서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들은 다 충분한 합의금을 합의금을 받고, 받았어요? 네. 그리고 나간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밀을 지켜준다. 네, 그러니까 비밀을 지키겠다라는 합의가 사용하고, 있었겠죠. 예. 음. 근데 저는 진짜로 그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뭐 여성의 피해뿐만 아니고요. 예. 인생과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렇죠. 그분들이 피해를 입게 만드는데 가장 큰 그 공을 세운 게 그 지금 얘기했던 신촌 신촌 오영재라는 분들이에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왜 대단하게 보였나? 스카이인 졸업한 사람들이 주변에서 있으면서 제자로 있었기 예. 때문에 그러면서 정명석을 신으로 모시니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저런 사람들까지 믿는 초졸인 저 남자는 얼마나 더 대단한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교리의 기틀도 그들이 탔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이.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은 오로지 김경천 목사님 한 분밖에 없는 건 거죠. 김경천 목사님이 저희 다큐에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저도 들었어요. 결국 어쨌든 한때 사이비 종교에 몸담았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분은 자신이 해야 될 모든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2009년에 나오셨죠. 그죠? 네네.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가 저질렀던 일들 그리고 자기 때문에 그 안에 여전히 있는 사람들에게 사죄의 표현 혹은 거기가 잘못된 데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는데 김경천 목사님은 어쨌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실태를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존경을 받아야지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될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수리 형제 4명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김경천 목사는 지금 네. 아니다라고 홍보 활동하셔 저희 방송에 나오셨지만 그 네. 나머지 4명은 지금 호의호식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직업을 갖고 있죠? 그분들은 목사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4명도 목사다. 네. 그래요? 모든 분은 아니면 최소한 제가 알고 있기로 2분은 목사로 살고 독수리 있고요. 오형제 중 그 2명. 네. 그분들은 그 일반 교단에서 네네. 목사로 살고 있다. 네. 자신의 과거 행적을 숨기고. 네. 과거의 행적을 숨겨야만 하죠.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게 또 놀랍네요. 그, 회개하지 않고. 그 목사, 그 목사님 그 인터뷰 그때 우리 여기 이 자리에서 했거든요. 그때 참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제 그 정명석 씨가 그 조사실에 딱 들어가서 검사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정명석 씨 스스로가 또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면서요. 법정에서 자기가 난 그 신도들한테 메시아라고 한 적 없다. 네. 그 쟤들이 좋아서 나한테 온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그럼 단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는 충분히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어쨌든 이 사람은 성범죄 재범이잖아요. 예. 성범죄 재범이고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고 메이플이라는 친구가 이번에 정확하게 다시 녹음을 했던 파일 그간은 한 번도 알 수 없었던 실제 성적인 관계가 있었던 상황에 대한 녹음 파일이 처음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런 물증이 있고 그리고 정말 구체적인 진술 또 그 뒤에 다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고소인들 고소 예정인 사람들까지 치면 이제 한 10명 정도의 고소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들의 당했다라는 거의 모든 상황들이 정말로 매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전혀 번치 않는 그런 증언들이 있는데 그런 증언자들이 10명이나 있는데도 과연 이것을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2인자라고 한 그 JMS가 감옥에 10년 동안 있었을 때 2인자로서 그 JMS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제이 언니라는 사람이 최근에 아니다라고 또 하면서 그 내부 균열 움직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 아주 재미난 분이죠. 제가 직접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때만 해도 저는 정명석 씨를 만나는 게 주 목적이었지 그 사람은 저의 타겟이 아니었기 때문에 녹음이나 녹화 같은 것들은 하지 않겠다.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때 그분이 저를 보면서 너무 천연덕스럽게 제가 이런 피해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는 단 한 번도 그런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피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분이 이번에 자기 교회 교인들 앞에서
얘기를 하죠. 자기네 교회에도 7명의 신도, 피해자가 제가 있다. 기억하는 건 피해자가 7명인데 그중에 2명의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 다 알았던 거예요. 그 여자는 알았는데 제 앞에서는 모른 척을 했고 다른 곳에서는 그런 사실이 있다. 선생님이 실제로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갑자기 선생님의 범죄 사실을 인정해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메이플 씨에게도 괜찮다. 설득하면서 계속 정명석과 있게 했던 사람이 그 제이 씨 맞잖아요. 다큐에서 드러난 네. 내용 보면. 저희가 이번에 매우 많은 또 다른 추가 피해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 언니가 제이 언니. 나와 음. 선생님만 단둘이 있게 만들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분이 네. 지금에 와서 네. 정명석의 이 잘못된 비위를 들춰내는 것은 그 조직을 자기가 다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꿈이 있는 걸까요? 접속했다는 얘기인가요? 금전적인 그럼- 요인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제이 씨는 명품을 치장했고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를 소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뭐 해석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지만 제가 봤을 땐 어쨌든 이 선긋기를 시작했다. 선긋기를 시작한 것만은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전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신앙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맹신, 네. 광신의 음. 공동체인데 이게 그 메커니즘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 교주가 그 감옥에 가가지고 평생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누군가 대체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똑같은 구조로 그들은 또 살아갈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안쓰럽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또다시 제2의 정명석의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합니다. 뭐 신앙촌이라는 곳도 그랬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아는 되게 많은 곳들이 그런 식으로 그 교세가 줄어들긴 하지만 명맥을 유지하면서 점점 쇠락해 가잖아요. 근데 아마 JMS도 같은 길을 가지 않을까. 김경철 목사도 비슷한 전망하시더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정명석이 사라지더라도 맥맥은 미세하게라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네. 말씀하시던데 이제 비호 세력 아까 잠깐 진 작가님도 말씀하셨는데 검사, 국정원, 청와대 근무자, 의사, 교수 등 이 비호 세력이 많은데 이름을 다루지 못할 정도 에피소드가 많다는 말씀 넣으셨어요. 네. 그 중에 뭐 좀 말씀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이게 오히려 그런 말씀보다 재미까지는 아니지만 예, 제가 같이 일하는 중에 예, 저희 선배로부터 자기도 한때 그 교회 지금은 되게 높은 자리에 있는 선배예요. 그 집회에 같이 참석을 했었고 뭐 이랬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넌지시 와서 하고 간 선배들이 있었어요. 선배가 있었죠. 방송사에? 네. 아, 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JMS의 대표라는 분이 제가 만나자고 할 때는 연락도 받지 않는데 예, 반대로 자기의 친구들을 통해서는 저한테 자신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혹은 저희가 뭘 취재하는지를 그 다른 친구를 통해서 물어오기도 해요. 그 친구라는 분은 방송사의 고위직이죠. MBC, 네. MBC의 고위직에. 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저희가 뭘 하고 있는지를 굳이 물어보고. 근데 뭐 물론 물어봤다라는 걸 저한테 이제 공유하죠. 그분들은 거기서 누군가가 그러더라. 아직 안에 있는데 그러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도 이렇게 많은 지인들과 인연이 있다면 다른 곳은 얼마나 더 심할까? 그리고 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언제 저에게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지금 생각은 당장은 들죠. 몰라도 나중에 어떤 뭐 모양으로든. 이런 압박들이 PD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그러시겠어요. MBC 계속 오래 계실 거니까 사실은 예. 이게 조직 안에서 뭐 그게 네. 단기간에 뭐 3개월, 6개월 안에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을 것이고 이를테면 네. 1년, 2년, 3년, 5년 후에 네. 알고 봤더니 이게 당한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지금 이제 저랑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는 저랑 같이 일하는 모두를 믿기가 좀 힘들어졌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네요. 네. 음. 저 사람이었을까? 혹은 저 사람이었을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아가동산 문제로 이제 방송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풀리고 있습니까 지금? 아가동산 사건은 계속해서 아가동산 사건을 그러니까 아가동산의 법적 대리인을 해온 분이 계세요. 예. 민변 소속의 아주 유명한 원로 변호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민변소 변호사가 네. 아가동산을 대리하고 네. 있습니까? 그분은 아주 재밌는 분이에요. JMS가 99년도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방송이 될 때 그렇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어요. 음. 그리고
2001년도였나 2000년대에 다시 한 2000년대 초반에 예. 아가동산의 방송금지 가처분도 이분이 담당을 해요. 음. 한 번은 졌지만 한 번은 인용되는 게 쉽지 않은데 인용이 되게 만들었던 아주 유능한 변호사. 안상훈 변호사. 그 얘기를 그냥 해도 되는 기사에 건가요? 나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시사저널에. 그분은 나중에 가서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저에게 소송을 지금 걸고 계시죠. 한 번은 제가 그냥 반론을 듣기 위해서 아가동산을 찾아갔었어요. 예. 그리고 김기순 씨는 저희가 보내는 반론을 하시라라는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자꾸 마을 이장이라는 분이 저희한테 네이버 메일로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리하는 사람이 보낼 수 있는 서식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갖추지 않고 자기가 어떤 자격으로 또 김기순 씨를 대리하는지도 알 수 없게 하면서 반론을 하진 않겠으나 반론권을 포기한 건 아니다라는 이상한 말을 해서 만나려고 갑니다. 근데 갔더니 그걸 가지고 무단 침입으로 저희를 고소를 했어요. 오라고 했는데 오라고 네. 해서 갔는데 오라고 하진 않았죠. 저희가 김기순 씨에게 반론권을 행사하시라라는 이 서류 하나를 주려고 왔다. 이걸 제발 좀 전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갔는데 무단 침입으로 저희를 고소를 했어요. 근데 무단 침입이라고 주장했던 그 건물이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었고 앞에 보면 외부인들은 저 체온을 측정하고 들어오라라는 게 적혀 있는 외부인들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근데 거길 들어갔다고 저희를 고소를 해요. 그리고 저희가 오랫동안 커넥션이 있었다라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 그 종교단체가 소속돼 있는 경찰서를 가서 조사를 받죠. 예. 저랑 같이 갔던 6명 다에 저 포함해서 6명이 갔는데 첫날 가서 만나고 경찰들이 우리는 무조건 기소 의견 송치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세상에 80년대나 있었을 법한 그런 대우. 그러니까 저희 가장 낮은 계급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오디오맨이나 이런 친구들 아무것도 모르고 사회생활 이제 막 시작한 애를 녹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녹화 장비가 없는 곳에서 5명을 동시에 그 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듣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 고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경찰에서 그러다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니까 원하는 답을 얘기를 좀 하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모두 다 같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고요. 검찰에서는 그냥 증거불충분 불기소로 끝을 내긴 했지만 항고를 했고요. 그리고 민사는 제가 또 졌어요. 그래서 민사는 저희가 또 항소를 한 상황이고요. 네, 그 외에도 그러니까 민사와 형사가 있고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고 그리고 방송금지 가처분이 MBC와 저를 상대로도 들어왔고 넷플릭스에게도 다시 한번 걸었고요. 지금 미국 본사에도 걸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어디 너네가 지칠 때까지 질려서 그만하고 싶을 때까지 계속 고소하겠다라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변호사가 계시고요. 어려운 과정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시즌 2를 제작 예정이시죠? 저희 집사람이 이거 듣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죄송한 말씀인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또 언론인의 사명감을 가지고 시즌 2에 대한 제작도 고민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는 피해자들을 이미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즌 1에서 공개했던 4개의 종교 말고 또 다른 그리고 시즌 1에서 공개됐던 곳들은 다른 공범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외연을 좀 확장해 보고 있고요. 다른 공범자들. 네, 그 종교에 저희는 이번엔 교주들을 다뤘다면 이제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고 누군가를 착취하면서 같이 이익을 봤던 사람들. 아까 말했던 독수리 오영자 같은 JMS의 독수리 오영자 같은. 맞습니다. 그럼 그 독수리 오영자 중에 현직 목사로 활동한 2명에 대해 취재를 하시고 계세요? 사라졌어요. 그분들 증발한 것처럼 사라져서. 사라졌어요? 예, 그래서 저희도 확인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이 있었던 교회 건물과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 사라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예. 지금 방송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피디님 힘내시라는 말씀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 피디님의 방송 제작을 응원하시고 또 격려하는 분도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은 이런 말씀 주셨네요. 정말 진정한 사명자이시다. 한아름님께서. 과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오늘도 방송 중에 가까우신 그 삼단봉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계속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취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